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까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이 되는 것만큼 또 우리 지역을 또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법률적인 개선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적용받으신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도 누구 못지않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인근이죠. 대조동에 있는 현대 메디알레를 굉장히 유익하게 보는 현장 중에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은평에서도 평당 4,500만 원의 시대가 열렸죠. 저는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거기가 될까? 4,500만 원? 4,500만 원이면 국평이 벌써 10몇 억을 가버리는데 참 걱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서울은 신축 아파트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조동 같은 경우에도 일반 분양 물건은 별로 없죠. 서울은 잘 아시겠지만은 새로 지을 아파트를 지을 만한 빈 땅이 없습니다. 오로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은 우리 같은 저층 노후화된 지역들을 새롭게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개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한번 추진해 보셨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은 모아타운 방식, 또 이번 해 말이면 새로운 개발 방식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개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발 방식 중에서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돈이 되는 것,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이 뭘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게 맞는 답을 가져왔다고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좀 꺼주세요. 잘 보이시죠? 네. 자, 우리 지역에 하는 사업이 뭘까요? 바로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모아주택, 즉 소규모 정비사업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는 것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말기였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뛸 때 서울의 박원순 시장께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 해제한 곳들을 대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게 바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잘 안 됐어요. 좀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다고 했지만은 이게 규모의 한계, 또 이런 것들 청소의 한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2022년 1월 13일 날 오세훈 시장이 이름을 예쁘게 하나 지었습니다. 바로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 이름을 짓고 거기에 보다 많은 혜택들을 부여하면서 사실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태어난 지가 한 3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새로운 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사업은 10,000평방미터의 범위 내, 즉 3,000평 정도 되는 땅의 안에서 노후한 건물이 3분의 2가 되고 주민들의 동의가 80%가 이루어지면 바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 하면 초기에 지지부진한 재개발의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바로 모아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를 나타낸 건데요. 서울의 재개발의 평균 개발 시간이 서울시 평균입니다. 18.5년, 약 한 19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거 되고도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 사업은 서울시 추산으로는 약 한 7년에서 8년 정도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재개발에서 구역 지정, 조합을 설립하기 전 단계까지 가는데 통상적으로 한 7년에서 8년 정도 소요됩니다.
긴 곳은 한 10년 정도도 가요. 이 단계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주민의 뜻만 모아지면 바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게 되었죠. 또 두 번째로는 사업 인허가 단계와 심의 단계를 통합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사업의 속도를 3분의 1 정도까지 줄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모아타운의 성공 요소입니다. 현재 이러다 보니까 아까 영상물도 보셨겠지만은 서울에서는 모아타운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이 116곳 정도가 됩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도 한 6개 구역 정도를 주민제한 방식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곳들이 모아타운으로 시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의 요소에 부합하지 못하고 또 사업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은평은 저희가 2025년 7월 기준으로 제일 작아요. 진짜 은평은 사실 도시 구 자체가 새로운 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어제도 우리 구산역 인근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구로 관리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뭐 우리 근처에도 많은 곳들이 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은평이 그동안 개발해서 좀 소외가 되었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노후 저층 주택지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마 앞으로 은평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모아타운화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모아타운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정비사업보다 뭐가 더 좋은 거지? 뭐가 혜택이 있길래 이거 사업을 시작할지라는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크게 한 7가지 정도의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뭐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실 것은 사실 몇 가지가 되질 않습니다.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완화가 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 비율이 60%, 신통은 60% 이상이 되어야 되죠. 우리 모아타운도, 모아주택도 원래 60%였습니다. 근데 모아타운이 되면 50% 정도만 노후화가 되어 있어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의 범위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법규들을 굉장히 완화시켜줍니다. 뭐 일조권, 최강방향 대안거리, 뭐 도로사선 제한 등도 우리 사업에 관련해서는 좀 완화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소규모 개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의 구역이 2배까지 확장이 되고 전체 10만 평방미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모아타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나홀로 아파트를 벗어 던질 수가 있게 된 거죠. 예전에 3,000평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는 단지의 세대수가 아무리 많아도 300세대를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2만 평방미터 2배로 늘어나게 되면 하나의 단지가 600세대 이상 또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도 월평이 더 커질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는 더 큰 단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또 하나, 재개발 사업에서 볼 수 없었던 금전적인 혜택이 좀 주어집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부 체납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근의 재개발 구역들을 보시면 뭐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부 체납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서울시는 평균적으로 내 땅 면적의 약 4분의 1 이상을 기부 체납을 하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모아타운은 이 기부 체납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가 커지면 아무래도 도로도 좀 넓히고 공원 등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서울시는 기부 체납을 하지 않는 대신에 기부 체납을 받는 대신에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해서 줍니다. 하나의 모아타운에 최대 375억이라는 돈을 공원을 만들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주차장을 만들 경우, 즉 도시 기반 시설을 만들 경우에 돈을 지원해 줍니다. 재개발하면서 돈 받고 사업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게 큰 혜택 중에 하나죠. 제일 생각하셔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땅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것도 기부 체납 없이. 이 모아주택은 기본적으로 내 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모아타운이 되면 내 땅의 가치, 우리 지역 주민들 땅이 지금 뭔지를 잘 모르고 계실 건데 우리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 아니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땅의 가치를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 땅에 좀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그만큼 증대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 단계 종이 상향되었을 경우에 늘어나는 용적률은 서울시의 경우에 50%입니다. 이 50%를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가져오면 좋겠는데 서울시도 바보가 아닌지라 그거의 반 정도는 공공성 확보를 하라고 합니다. 즉 임대아파트를 지으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 주민들 몫으로는 25%라고 하는 용적률이 더 주어집니다. 아까 제가 땅이 2만 평방미터, 즉 6,000평까지 늘어난다고 했는데 6,000평의 50%는 3,000평. 그 50%의 반 25%는 1,500평입니다. 1,500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통상 30평짜리 아파트 15개를 더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께 이익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혜택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모아타운은 사업성의 보전이 용이해집니다. 두 번째, 규모가 커지니까 공사비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소규모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높은 공사비였었는데 이걸 모아서 하나의 타운으로 건설을 하게 되면 공사비도 일반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서 높지 않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면목 시범구역이나 면목 6차 같은 경우에 시공사로부터 두 가지의 공사비를 제시받았습니다. 단독으로 했을 때 또는 공동으로 했을 때 각각의 공사비를 제시받았는데 많게는 평당 1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절감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의 땅에 조금 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좀 반대 급부로 이익을 취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정부는 아파트의 가치를 수요를 옥죄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를 내어놓으면 서울에 실제로 아파트가 많이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서울시는 입장은 다릅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가 생각보다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고 그 공급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가 모아타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동의율이 우리가 80%, 10분 중에 8분은 동의를 하셔야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비사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동의율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게 내년 2월 말부터는 75%까지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의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야, 5% 그거 얼마나 된다고 라고 생각하시죠? 실질적으로 동의율이 한 70%, 75%까지는 생각보다 잘 받칩니다. 마지막 남은 5%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5%가 낮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업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한 공공성의 확보 차원으로 임대아파트라는 걸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서울시는 그동안 똥값으로 우리한테 돈을 실었습니다. 이 똥값이었던 임대아파트의 매입 비용이 현실화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동네가 좀 더 사업성이 보장되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요하게 바뀌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모아타운이 116곳, 그리고 모아주택으로 지정된 곳이 무려 166개 정도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은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바로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116개의 모아타운 중에서 실질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제대로 규모를 갖출 현장은 약 한 40%도 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 5개의 구역이 모여서 하나의 모아타운이 되었는데 특정한 사유로 하나, 2개의 구역이 지연이 되고 전체적으로 모아타운처럼 되지 못하는 현장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뭘 뜻하느냐? 공사비는 상승하게 되고 주민들의 개발 이익은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혜택들을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가 보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의 평균 집가에 비해서 토지가가 떨어지는 곳들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분양 세대수를 늘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은 당연히 서울시 평균 집가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116개 중에서 80% 이상이 평균 집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정률이라는 걸 적용받게 되고 우리가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죠. 서울시가 여러 군데를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이 통계를 해본 결과, 통상 가구당 약 7천만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될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서울시가 허투루 발표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개발 사업보다 가구당 이 보정률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약 7천만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우리 지역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구역 중에서 우수한 입지, 여기에서 가깝거나 간선도로를 끼고 있거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인 곳들은 준주거지역까지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여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현장이 다 그렇게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준주거지역에 적합하다는 내용들을 당연히 서울시 심의위원들께 어필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용도 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시키는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대 용적률 500%까지 가능한 지역으로 저희가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이 500%를 다 찾아먹는 게 우리 주민들의 사업의 이익일지 또는 어느 적정한 선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익일 건지는 저희가 상세하게 그 내용을 분석해서 여러분께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서 또 일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초기 사업비입니다. 이런 사업비들도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일반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리로 허그라는 곳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금리를 보시면 아실 건데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5% 정도의 금리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모아타운은 허그라는 곳을 통해서 현재 2.2%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관하고 관하고 좀 합동을 해서 사업을 좀 빨리 추진을 해주겠다는 건데 사실 우리 지역과는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조합을 지원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합이 초기에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서울시가 좀 만져주어서 좀 도와주어서 사업을 좀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고 있다는 것도 발표된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절차도 지금 현재도 줄어 있는데 이것도 좀 더 간소화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시행이 되고 그 절차의 효과가 나타나 봐야만이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모아타운의 실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이 현장을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1호 현장입니다. 번동 모아타운이라고 하고요. 이 번동 모아타운은 2022년 1월 13일 날 오성훈 시장이 모아타운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최초로 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이 사업지는 이미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당시에 5개의 조합이 설립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모아타운의 속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번동 사업지를 1호 사업지로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2종 일반 주거지역 1곳과 3종 일반 주거지역 4곳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전체를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고 최고 높이 35층, 용적률 300%를 부여했습니다. 건립 세대수는 현재 1250세대 정도로 건립이 되고 있고 2024년 12월에 오세훈 시장이 참여해서 기공식을 멋지게 했습니다. 속도를 보시면 2022년 1월 13일 날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입주 예정 시기가 2028년 상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6년 정도 만에 사업이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인근에 재개발을 하는 곳, 다른 사업 재건축을 하는 곳에서 6년 만에 아파트 입주한 곳이 있을까요? 아예 없습니다. 물론 시범 사업지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조금 더 빨랐던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아타운은 이렇게 주민께서 동의만 하시고 단합만 잘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2호 시범 사업지인 면목 시범구역입니다. 면목 시범구역은 정말 열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의 지역이 대부분인 동네였죠. 그 당시에 7개의 가로태 정비 사업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진구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곳이 4개의 모아주택으로 통폐합이 되고 하나의 모아타운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의 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했고 건립 세대수는 192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고 높이 37층이고 용적률은 평균 305%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원래 12월 달 정도에 착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15 대책으로 인해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앞서 설명드렸던 준주거지역이라든지 간선도로변의 종상향을 더 꾀해서 더 나은 사업성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곳입니다. 자, 다음은 저희 회사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모아타운들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 면목 시범구역은 또 하나가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는 걸 하게 되면 면목 시범구역의 예를 보고 그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즉 예전처럼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높이는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의 중앙부는 초고층 타워들을 배치하고 단지의 외곽으로는 중층 또는 저층 아파트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좀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께도 여러 가지 형태의 아파트 평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면도 지금까지 아파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따라서 지금 보시는 곳들은 전부 다 면목 시범구역을 토대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끝냈거나 관리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 회사는 모아타운 구역을 25개를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제한 방식의 모아타운으로 약 한 12곳, 총 한 37개소의 모아타운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 보시는 대부분의 현장들은 면목 시범구역을 토대로 저희가 관리계획을 끝마친 곳들입니다. 오른편으로 보시는 게 며칠 전에 저희가 모아타운 구역으로 관리계획이 끝난 곳입니다. 통합심의를 끝낸 곳이고요. 저 구역은 작년 말에 오세훈 시장과 재작년 말인가요 벌써 오세훈 시장과 또 원희룡 장관 지금 영의 몸이 되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장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독려를 하셨던 곳입니다. 건립 예정 세대수는 약 한 3,000세대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석관동 1차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2개의 모아타운이 하나의 타운을 형성합니다. 즉 모아타운 2개소가 하나의 단지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모아타운은 10만 평방미터의 규모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 지역은 10만을 벗어났죠. 그래서 모아타운을 2개소로 지정을 하고
하나의 모아타운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립 예정 세대수는 약 3,500세대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편으로 보시는 삼선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주민제한 방식으로 불과 며칠 전에 구역을 타당성 검토를 끝낸 곳입니다. 이제 관리계획을 주민들께서 하시게 될 건데 당연히 저희 회사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아타운은 지금까지의 서울 시내에서 지어졌던 아파트와는 좀 다른 형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가의 경우에도 이 모아타운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추어서 저희 지역도 건축 설계를 해봤습니다. 우리 동네 위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 잘 아실 겁니다. 기존에 모아타운 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곳은 1구역과 2구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구역도 기준에 충족하게 되고 2구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모아타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은 역촌역에서 반경 350m 이내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앞서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역의 성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은 준주거 지역까지 종을 상향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구역을 준주거 지역까지 상향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왜 준주거 지역이 되어야 되는지를 충분하게 서울시에 어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그 경험이 좀 많은 곳이어야 된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배치도입니다. 지금 역촌 3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역촌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1구역과 2구역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곳이죠. 2구역의 일부가 빠지는 곳은 아시죠? 교회 인근입니다. 교회 인근에 저희가 일정 부분을 공원화하고 또 교회로 빼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무려 1800세대 이상의 단지가 되다 보니까 이 진입로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곳은 우리 1구역 앞쪽에 있는 길로부터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지만은 그쪽에 있는 상가들의 어떤 그 가치가 실질적으로 포함을 시키기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자골목에 있는 12m 도로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구역, 2구역, 3구역 공이 새롭게 확보되는 12m 도로를 저희가 주 도로로 만들고 있고요. 단지 주변은 좀 더 순환도로 체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면적은 49,000 정도, 약 5만이 조금 못 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아주택 면적은 약 42,000 정도가 되고요. 2구역이 한 2만, 나머지가 11,000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총 건립 세대수는 1832세대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1구역의 경우에 저희가 약 500여 세대가 조금 못 미치는 세대수를 가지고 있고요. 2구역이 저희가 830세대, 그리고 3구역도 마찬가지로 500세대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세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대수 계획은 일단 여러분들 의사를 전혀 제가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저희는 여러분들께 설문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몇 평짜리 아파트에 입주하시고 싶으신지, 또는 2주택, 3주택의 공급을 원하시는지, 상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상세하게 여쭙게 될 거고, 여러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 계획안을 새롭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중대형 평형을 많이 원하시게 되면 이 세대수는 아마 좀 줄 거예요. 아무래도 큰 평형들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줄게 되겠죠. 그리고 중소형 아파트, 소위 말하는 25평대의 아파트를 많이 원하시게 되면 이 건립 세대수는 또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의 구역이 1000세대를 넘지 않아야 되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전체적인 동수는 약 13개 동입니다. 13개 동에 1800세대면 하나의 동이 높이가 얼마인지 정도는 대강 계산이 되실 겁니다. 최고 높이를 저희가 약 39층 정도로 제한을 해두었습니다. 요즘에 아파트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라고 하면 이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는 아파트 높이는 한 40층 내외가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부산은 45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뒤지지 않게끔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를 높게 지으면 여러분들 사실은 수익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파트 높게 지으면 돈이 더 많이 벌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제로 아파트를 높게 지으면 손해입니다. 아파트를 높게 지으면 공사비가 상당히 올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파트는 다 고층으로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입주하고 난 이후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동네를 제가 아파트 이 시세를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비싼 곳이 우리가 35평짜리 기준에서 한 14억, 4억 몇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디알레 같은 경우는 아마도 더 올라갈 겁니다. 거기는 거래가 아직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거를 훨씬 상회하는 아파트의 가치가 분명히 형성이 될 겁니다. 그때 저 아파트는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좀 낫네. 아파트가 옛날 것 같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안 좋은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것은 한 40층 내외의 기준으로 우리 주민들과 가장 적절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애초에 우리 지역을 제가 처음 검토를 했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기존 세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특히나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대수가 약 한 420세대 정도. 그리고 그 당시에 3종 일반 주거지로 계획을 했을 때는 일반 분양 세대수가 50세대가 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저희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 물량을 적정하게 만들어서 그 수익을 올리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분담 내용을 줄이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해두었습니다. 자, 평형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52평방미터라고 하는 것, 이게 좀 일부 들어갑니다. 이 52평방미터가 어떤 거냐고 하면 보통 우리가 신혼부부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거의 없던 타입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이 이게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이 타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임대용으로는 가장 적합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 22평 정도라고 나눠지는데요. 이것에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 2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과 주방과 거실이 별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살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25평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나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는 아니고 우리 주민들 중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시거나 또는 빌라 아주 작은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적합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공면적은 저희가 즉 발코니 서비스 면적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5평짜리입니다. 요즘 이게 아파트 값이 서울의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무지하게 뜨고 있습니다. 85, 즉 35평짜리들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거꾸로 이 25평짜리가 요즘은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25평짜리는 저희가 포베이, 즉 전면으로 방 3개와 거실을 확보하는 평면으로 만들어뒀습니다. 전면에 베이가 많으면, 즉 칸이 많으면 뭐가 좋으냐고 하면 채광이 유리해집니다. 환기에도 유리하죠. 서비스 면적도 넓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이 25평 타입의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메디알레나 녹번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3베이라고 합니다. 25평짜리를.
즉 정면으로 방 2개와 거실이 확보가 되어 있죠. 우리 지역은 전면에 포베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59, 또 다른 타입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타워형에 포함되는 타입입니다.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주방과 거실을 하나의 섹터에 모아서 실질적으로 주부들께서 일을 하시면서 자녀분들을 돌보기 편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고층이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의해지는 형태죠. 따라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 타입들 중에서 적절한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85,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서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35평대의 아파트입니다. 이 35평대 아파트 중에서 저희가 타워로 배치가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타입은 각각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분리한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거실의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면, 전면만 개방이 되어 있죠. 이 타입은 고층에 가면 거실을 2개 방향으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만큼 환기나 채광에 더 유리하게 될 겁니다. 이런 타입을 만들어서 다양한 주거의 형태에 대응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84T,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앞서 보셨던 25평짜리 포베이를 좀 크게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서울의 85회배, 즉 35평짜리가 포베이로 계획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 가치를 봐서는 이 포베이 타입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유용하게 다가가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를 배치하고 나면 우리 동네가 이렇게 바뀝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고 높이는 약 40층 내외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단지 동수는 총 13개 동, 1구역 4개 동, 3구역 4개 동, 5구역 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서 아파트 동간의 간섭은 최대한 없도록 하고 있고요. 외부 역천역에서의 개방감을 확보하는 곳에도 좀 주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준주거적으로 종상향을 시키고 용적률을 얼마까지 끌어올릴지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만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입안을 예정하고 있는 곳들의 사업성 분석 결과가 이 400%가 가장 적합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500%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가기 위해서는 건립 세대수의 20%라고 하는 임대 아파트를 또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산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이 임대 아파트와 장기재생 주택을 합하면 전체 건립 세대수의 약 38%가 임대 아파트라는 겁니다. 10가구 중에 4가구가 임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4가구가 임대 아파트인 아파트를 그냥 민간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또 용적률이 450%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빼곡하게 아파트가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지어지면 좀 이쁘지 않겠습니까? 제가 90년도에 은평에서 설계사무실에서 첫 직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평구청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 은평은 분명히 바뀝니다. 특히나 6호선이 뚫리고 또 저희가 연신 내에 GTX 노선이 뚫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체로는 서울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좀 움직이기가 좋은 곳일 겁니다. 다만 서울의 구도심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차로 이동하는 것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차가 좀 많이 막히죠.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안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우리 동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우리 동네 역천역 초역세권에 1800세대 이상의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아마도 메디알레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 가깝죠. 또 학교 가깝죠. 전철역 가깝죠. 또 기반시설, 생활 기반시설도 충분히 갖춰진 곳입니다. 그런 위치에
제대로 된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이 사업은 뭐니 해도 결국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 상승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도시를 바꾸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이게 목표 있습니까? 사실은 내 동네를 제대로 개발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인 이 집의 가치를 키우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사업 목적일 겁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또 각각의 사업 방식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업 방식을 선택하는 것, 결국 이게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사업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결정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지, 또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지, 또는 이 사업을 중간에 드롭을 할지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도 여러분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절한 협력업체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 사업적으로 어떻다는 것, 돈적으로 어떻다는 것, 또 우리가 아파트 배치 계획으로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이 사업이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자, 설명회를 할 때마다 좀 많은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물어보는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딱 두 가지더라고요. 내 땅 얼마 쳐줄 건데. 그죠? 또 내가 들어가는 아파트는 얼마에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땅 한 평이면 아파트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 제일 궁금해하십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은 별 관심도 없어서요. 그 나머지는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이 정도만 물어보십니다. 예전에 재개발을 한 곳 현장들 가보시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종전자산 가치, 즉 내 땅의 가치를 공시지가의 80%를 쳐준다더라, 100%를 쳐준다더라, 120%를 쳐준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즉 똥값으로 쳐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 땅값 공시지가로 거래하시나요? 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대비 몇 %라고 그러면 정말 억울해 하셨습니다. 물론 사실은 그렇게 적용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면 동의를 안 하십니다. 사업이 지연되죠. 지금 어떨까요? 지금 우리 모아타운은요, 여러분들의 감정평가액이 현시세입니다. 현시세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통합심의라는 걸 마친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재산가치를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해서 그걸 산술평균한 값으로 여러분들께 고지를 해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업을 통한 비례율을 곱한 값이 여러분들의 권리가액이 됩니다. 이 권리가액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새 아파트를 가져가시게 되는 겁니다. 단독주택과 빌라가 다를까요? 우리가 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 다세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나는 대지지분 몇 평 안 되는데? 대지지분 한 6평, 7평, 좀 많아봐야 10평. 야, 그러면 땅값 그거 쳐줘봐야 실질적으로 나는 정말로 똥값인데 걱정하십니다. 제가 모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세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빌라는 대지지분은 거래 안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부동산에서 대지지분 평당 얼마를 쳐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실제 빌라는 공동주택은 그 건물 자체로 가치를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가서 거래하는 실제 가격이 여러분들의 평가액이 됩니다. 대지지분과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단독주택은 땅과 건물을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시세대로. 그 평가액을 합산해서 여러분들의 가치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내 재산 가치를 똥값으로 평가받는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관리처분 계획이 끝난 우리 시범구역 2개소를 갖다가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번동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약
2배 정도가 감정평가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면목 시공구역 같은 경우는 약 2.45배 정도가 감정평가액으로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보다도 최소 2배 이상은 높다는 겁니다. 변동이 조금 낮은 이유는 변동은 평가의 시기가 굉장히 빨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낮았던 거고, 면목은 그거보다 좀 늦으니까 권리가액이 시세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약 한 220%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220%라고 하면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소위 말하면 좀 도로변에 큰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 이거 공시지가의 2배? 내 집은 그렇지 않는데? 라고 걱정하십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면목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 쪽으로는 약 3배 이상이 나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 있는 작은 도로에 걸쳐있는 땅들은 저 평균보다 좀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따져서 평균으로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재산가치평가 똥값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는 종후자산가치라는 걸 통해서 결정됩니다. 이때 결정될 때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사업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상태로 개발만 되어지면 최소한 일반 분양가 대비 25% 이상은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도 시세는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개발 이익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10-15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모아타운은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를 3채까지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은 예전에 2채까지 공급이 가능했었죠. 이게 왜 모아타운은 3채까지 공급이 가능하느냐? 이 법은 여러분들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가구 주택, 내 주택의 면적이 큰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주택의 면적의 경우에 따라서 최대 3채까지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25평짜리 3개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내 주택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80평방미터 이상만 되시면 25평짜리 3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집 갖고 있는, 큰 집 갖고 있는 사람만 유리해지죠. 그래서 정부는 보완책을 하나 더 만듭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길가에 큰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산가치평가, 즉 재산가치평가를 해서 그 사람의 재산가치가 우리 조합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3채 가격 이상이 되시면 그분들께도 아파트를 3채까지 공급을 해드립니다. 이거 정말 큰 혜택이었거든요. 근데 10-15 대책이 망가뜨렸습니다. 이게 다주택자에게는 뭐가 안 나옵니까? 대출이 안 나옵니다. 2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부가 꽉 묶어버렸습니다. 또 2주택 이상을 내가 공급받고자 해도 대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목시범구역이 지금 약간의 딜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알아요. 이 정비사업에서 이주를 못하게 되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을 못하게 되면 서울의 아파트를 공급할 길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의 예상으로는 내년 2월 이내에 정비사업에 한해서만큼, 즉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이런 정비사업에 한해서만큼은 그 법령을 유예하도록 그렇게 바뀔 겁니다. 이때 되시면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파트를 내가 필요에 따라서 2채, 3채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걱정되는 거는 아마도 보유세는, 즉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 보유세는 증가할 겁니다. 두 번째, 저걸 다주택을 가졌다가 팔았을 경우에 양도세 폭탄을 맞습니다. 정부는 그냥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거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주택을 공급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굳이 파실 생각 하지 마십시오. 어떨 때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특별한 시기가 있다고 하면 그때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요? 절차입니다. 시간.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모아타운은 현존하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활성화 다 통틀어서 제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합을 설립하기까지의 절차를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합을 설립하기까지의 절차는 없앴어요. 근데 우리 지역도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지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주민 제한 방식의 모아타운 신청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모아타운은 크게 세 가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모아타운 구역 적정성 검토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때 어려웠던 동의 요건들이 있죠. 이거를 저희는 한 3개월 정도 이내에 끝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그만큼 더 도와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 땅을 가지고 관리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 주민들께서 제안하시는 것이고 당연히 전문가들이 계획을 꾸며야 됩니다. 앞에서 보셨던 계획안은 이미 그 관리계획의 기본적인 툴을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해서 만든 겁니다. 서울시에서 공모방식으로 이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금 이게 통상적으로 1년 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는 주민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사전에 받아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가 빠르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면 한 8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모아타운구로 지정이 되는 것,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딱 1년 이내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는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3개월. 왜 그럴까요? 내년 6월이면 우리나라에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시선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모아타운을 멋지게 만들어 두었는데 그분 흔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낙마를 하시게 되면 이 모아타운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실 겁니다. 다행인 것은 이 모아타운을 최초에 만든 것, 즉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그 다음에 빈집미 소규모주택정비관리 특례법을 만든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도 이 모아타운은 유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뭔가의 보완은 필요할 겁니다. 모아타운 실초, 오세훈 시장 이름에 들어가 있는데요. 당연히 뭔가 바뀔 거고 그 기준도 또 민주당만의 색깔을 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3개월이라는 시간적인 한계를 두는 것은 어쨌든 내년 6월 지선 전에 우리가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6월 전에 관리계획 접수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정권이 바뀌든 어떤 일이 발생되든 우리 사업은 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네에 아파트는 몇 층으로 짓고 용적률은 얼마를 받고 또 아파트의 동수는 얼마 정도로 하고 도로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겁니다. 이 관리계획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 모아타운의 정리 완성, 모아주택의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는 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통합심의, 즉 건축과 교통과 또 필요한 모든 심의들을 통합적으로 보는 통합심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통합심의가 중요한 것은 이 모아타운은 이 통합심의가 끝나고 나면 앞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여러분들의 감정평가, 여러분 재산가치 평가를 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산가치를 평가하고 나면 그 평가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파트 분양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통합심의, 여러분들 분양 신청, 또 이걸 토대로 관리처분과 사업시행 인가를 마쳐야 되는 시기는 저희가 예상컨대 약 한 2년 정도가 넉넉하게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1년, 그리고 내 땅을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를 결정하는 시기까지 2년, 도합 3년 정도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주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파트 짓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아파트 공사 기간은 점점 늘어납니다. 잘 아시죠? 무너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정부는 아파트 공급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지만은 아파트의 품질 관리 또는 시공 관리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30층 내외의 아파트는 통상 3년 이내에 다 끝을 봤습니다. 빠르게 하는 곳은 2년 반 정도 끝을 봤었죠. 근데 지금은 35층 내외의 아파트를 짓는데 아무리 빨라도 40개월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상으로는 한 4년 정도가 소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고 고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7년 정도면 여러분들께서 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정비사업 중에서 7년 안에 끝을 보겠다는 사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35년 정도 이 일을 했습니다. 정비사업 쪽 관련된 일을 했는데 그동안 무수히 많은 법령, 무수히 많은 개발 방식들이 나왔었죠. 근데 모아타운보다도 더 나은 혜택을 부여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모아타운 구역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은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사실은 신통입니다. 신속통합계획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지침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어떤 상황이 되면 가장 빨리 없어질 것이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모아타운 사업이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에서는 가장 적절한 사업이고 최고의 용적률,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제가 정말 확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제가 듣기로는 한 4번 정도 이렇게 설명회를 들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세권 사업도 이야기를 들으셨고 또 모아타운 사업도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땅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런 좋은 시기에 또 딱 시기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직접 물어보시면 제가 여러분께 충분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를 준비하는 동안 그냥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여기 와 계신 분뿐만 아니라 또 여기 오시지 않은 분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1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1년 전에 여기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2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25번지 일대고요. 그리고 1구역으로 표시된 곳이 15, 18번지이고요. 그리고 3구역이 역천 쪽에서 좀 가까운 지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1년 전에 2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70% 가까이 저희가 동의율을 다 걷어놨습니다. 걷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쪽에 접수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 요건이 이제 충족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더 추가로 동의서를 걷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25번지 일대에 한 46,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46세대 정도 단독주택이 있어요. 또 대지 면적이 꽤 넓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8번지 쪽도 거기 뭐 단독주택, 상가, 뭐 저희가 좀 상가 일부를 제외시키긴 했지만은 그 상가 단독주택 가진 분들이 다 반대 서명을 받아가지고 은평구청에 제출하는 바람에 이제 제외가 된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역천역에서 가까운 곳도 물론 저희가 이제 뭐 도로변에 있는 상가를 일부 제외를 했지만은 거기도 상가 중심으로 그 전체 면적의 그 30% 이상을 충족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제 뭐 가장 핵심은 저희가 동의율을 높이는 거고요. 동의를 저희가 걷는 데 있어서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이 단독주택을 소유한 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저희 이 재개발이 잘 진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 3가구까지 받을 수 있다. 아파트 3채까지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충분히 좋은 이유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단독주택을 소유한 분이 이렇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특단의 어떤 보관이라든지 대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저 개인적으로는 25번지에 제 거가 하나 있고요. 제 아들 거가 있고요. 제 조카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거 이제 재개발이 이제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 제가 이렇게 원해서 이렇게 또 구입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25번지 같은 경우는 거의 68%, 70% 가까운 저희가 동의를 유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15, 18번지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표시해 한 것에 선생님, 3구역은 다른 분들도 좀 질문할 수 있게끔 좀 요약해서 좀 이게 핵심적이라서. 네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동의율 면에서 지금 2구역 25번지보다 훨씬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25번지 저희가 이제 모아타운은 각각의 별개로 이게 조합도 구성되어야 되고 또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5번지가 그래도 다른 15, 18번지라든지 다른 번지 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유리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25번지가 먼저 어떤 요건을 더 거기 집중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25번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분들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는 것이어야 될 텐데 25번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15, 18번지 다른 번지를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진다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한 것 같고요. 분에게는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네네. 자, 일단 단독주택 소유자분들에 대한 동의를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현장을 접근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질 만한 개별적인 정보 제공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혜택이 충분히 그분들께 어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주민제한 방식의 모아타운을 저희가 현재 12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구역 지정을 받은 곳이 6곳입니다. 그 곳들이 당연히 다 어려웠겠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게 가능했느냐고 하면
결국 자사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우리 조합원님들의 재산가치 평가를 저희가 좀 정확하게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걸 통해서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국 우리가 모아타운을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불어주택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아타운을 신청할 때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노후 불량 건축물의 동수이거나 노후 불량 건축물의 적절한 면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모아타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게 산식으로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서울시가 공모 방식을 없애고 수비자 방식을 만들 때 이 조건을 만들어서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는 그 조건 자체도 완화를 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현재 동의가 되지 않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구역과 2구역의 동률이 많이 차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1구역과 2구역의 노후 불량 건축물의 면적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지 못한 노후 불량 건축물의 면적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선택을 하고 공략을 하면 여러분들 지역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3개월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자부합니다. 자, 모아타운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추가적인 3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현재 동의를 받는 것은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즉 1구역과 2구역만으로 우리가 모아타운 신청이 이루어지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3구역이 얼마만큼 빠르게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지역을 보완을 해 나가면 될 겁니다. 모아타운 구역이 각각이니까 댕곡부터 시작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댕곡부터 빨리 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현재 시작하고 있는 모아타운들은 웬만하면 사업 속도를 거의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공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시간이 차이가 난다, 반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공사비 절감 효소, 즉 우리가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60만원, 100만원이 싸진다고 가정하면 그 정도 기간은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의 단지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특히나 우리 지역 1구역, 2구역, 3구역은 지하를 어떻게 엮을 건지는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우리가 관리계획을 통해서 지하를 연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공사 기간의 몇 개월의 차이로 그걸 먼저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검토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린 연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시작할지 말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중간에 우리가 그만둘지 누가 결정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총회라는 걸 통해서 결정하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협력업체들은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한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자,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도로 가부를 쓰게 되면 도로 점용료라는 걸 내게 됩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한 8m 도로 건너가는 거 통로 하나 만들었다가 1년에 1억씩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모아타운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떠냐고 하면 복합결정 도로라는 걸 만듭니다. 즉 도로 위쪽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고 하부는 우리가 통로를 연결해서 쓰는데 별도의 세금 없이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모아타운의 혜택이에요. 그러면 이 지하를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 3층을 파야 되는 것은 지하 2층으로, 지하 4층을 파야 되는 건 지하 3층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이게 앞서 우리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의
진행 속도가 다르거나 또는 서울시에서는 이 복합결정 도로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그는 각각의 지하를 형성해야 되는 일도 생기겠죠. 우리로서는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최종적인 결정은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어쨌든 심의에서도 우리 주민들께 유리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예, 아주 규모의 이익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이 구역만으로 보면 한 6,000평 정도 됩니다. 6,000평 정도 되고 아까 제시한 그 자료를 보면 물론 용적률 400%를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25번지에 소유주 세대들이 약 420세대이고 그리고 약 800 지금 임대주택 포함해가지고 800, 20, 30 이렇게 가구를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이제 준비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 구역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15, 18번지 쪽이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더 늦게 돼서 같이 진행된다면 저희는 그 정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또 충분히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더 늦어진다면 그때는 주민들께서 결정하시면 되죠. 늦어진다면 네. 25번지 입장에서는 25번지에 유리한 쪽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는 주민들께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는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고 주민들께서 어떤 상황이 좋을 건지를 결국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거 질문하실 분? 예.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 조합원 수가 현재 궁금한데요. 혹시 조사되셨는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 통칭해서 약 900분 정도 됩니다. 900요? 예. 그러면 그 임대 아파트도 건립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으로는 몇 세대 정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가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약 450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임대 아파트는 앞으로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정률이라는 게 적용이 되면 임대 아파트가 약 7% 정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민들께서 세입자 대책,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도 임대 아파트는 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맥시멈으로 제일 안 좋았을 때 한 450개 정도 일반 분양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앞으로 보정률을 적용받거나 또는 임대 아파트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거보다도 더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500%로 계획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설명드렸던 건립 세대수의 20%에 이르는 추가적인 임대 아파트의 건립입니다. 이때 그 임대 아파트는 통상적으로 서울시에 만드는 게 한 17평, 18평짜리입니다. 복도형. 이런 것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우리 동네의 가치도 떨어질 뿐더러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기준들도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약 한 450개 정도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예상컨대 500세대 이상 일반 분양으로 생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자,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지도 못했던 용적률을 좀 대폭 상향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들고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앞으로도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우리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지, 또 우리의 개발 계획에 약간의 변경이 있다고 하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회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